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업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사업자 등록입니다. 사업자 등록. 이 밑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주교재에 사업자 등록과 관련해가지고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는 그런 거 좀 읽어볼 거리가 있거든요. 그걸 위한 밑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업자 등록은 뭐 그런 것도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사업자 등록이 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사업자 등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게 쓰여져 있는 책도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사업자 등록을 안 해놓고 장사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이론상 의미는 사업자 등록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이러이러한 장사를 한다는 걸 공부상 등재시키는 절차. 이게 이제 사업자 등록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들 합니다. 아무튼 사업자 등록이라는 걸 거쳐야 된다. 사업자 등록이라는 거. 물론 이제 이런 건 뭐 실무적인 거지만 사업자 등록을 내려면 업종과 관련돼 가지고 어떠한 업종은 구청의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업종들도 있어요. 그리고 동업인 경우에는 동업 계약서도 같이 첨부가 돼야 되고, 그리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이런 것도 첨부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업종 중에 제일 대표적인 거는 입에 들어가는 거, 입에 들어가는 이런 거는 이제 사업 허가증이라는 게 필요해요. 사업 허가증이라는 게 필요한데 주변에 음식점 이런 데 개업하는 데들 보면 사업 허가증 받으려면 인테리어가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어야 돼요. 인테리어가. 그래서 보통 상가 같은 거 하나 이제 임대차 계약해가지고 얻어가지고 인테리어 공사 시작하죠. 인테리어 공사 시작하면 뭐 인테리어 업체 이런 데서 밤에도 작업을 해주고 이러면 이제 금방 끝날 건데 우리나라는 특히나 여름에 이제 장마 시즌도 있고 비가 오면 또 이제 뭐 공사를 안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기 허가 받는데 좀 딜레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사업자 등록을 내려면 허가증을 첨부해서 갖고 가야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있다고. 그런 업종들은 허가를 받는데 만약에 시간이 좀 딜레이 돼가지고 그 기간이 길어져 버리면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지출한 비용을 나중에 부가세 공제를 못 받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전문가들과 상의를 잘 해야 돼요. 아무튼 사업자 등록은 언제까지 내야 되느냐?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사업 개시일이 언제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사업 개시일이 물건을 팔기 시작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치킨집을 한다. 치킨을 튀겨서 팔기 시작한 날이다. 법률 용어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공급을 시작하는 날이 사업 개시일이에요. 근데 좀 독특한 것들도 있습니다.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제조업은 물건을 팔기 시작한 날이 사업 개시일이 아니라 제조를 시작하는 날, 물건을 만들기 시작한 날이 사업 개시일이에요. 아무튼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을 내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신청일로부터 개정이 됐어요. 과거에는 3일이었는데 요즘엔 전산이 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3일까지 필요하냐,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2일로 단축하자. 그래가지고 2일 내에 발급이 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못 박아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데? 사업자 등록 신청을 안 하면 어찌 되냐 이거야. 사업자 등록 신청을 안 하면 그럼 요 얘기부터 하자. 사업자 등록 신청을 안 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도둑놈들이겠죠. 그죠?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금 드물다고 보고요. 그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업자 등록 신청을 적법하게 했는데 내가 미리 공사 관련돼 가지고 지출들이 발생했는데 적법하게 했는데 기한을 잘못 맞춰 가지고 등록 안 돼 있는 상태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 우리가 치킨집을 한다고 가정할게요. 닭을 튀겨서 팔기 시작한 날이 사업 개시일인데 사업 개시일에 공사합니까? 그 전부터 인테리어 공사부터 다 들어가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장사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당장 내가 본네골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커피 포트, 커피 숟가락 이런 것까지 내 돈이 다 들어갑니다. 외돈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죠. 이런 것들을 그때 증빙을 잘 갖춰놔야 되는데 예사로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푼돈이니까. 근데 이것들이 쌓이면 채우고 금액이 크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매입세 공제가 들어갑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월급쟁이로 법인에 있다가 나가가지고 개업을 할 때 처음에 생각한
지출 비용들, 큰 비용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의외 돈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제일 대표적인 커피 잔, 숟가락 이런 것들 생각도 못한 그런 돈들이 의외 돈들이 많이 들어가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날짜를 놓치게 되면 미등록 상태로 되고 미등록 상태가 되면 불이익이다. 그런 불이익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돼요. 사업자 등록을 제때 안 냈다. 미등록 시 어떤 제재가 있느냐? 두 번째 칸부터 들어오세요. 미등록 가산세라는 거. 미등록 가산세. 만약에 장사를 시작했는데 여태까지 사업자 등록 안 내놔갖고 장사를 했다. 그럼 장사를 시작한 날부터 오늘은 사업자 등록 적법하게 신청을 했대. 그럼 어제까지 물건 판 금액이겠죠. 그죠? 그 물건 판 금액의 1%를 미등록 가산세라는 명목으로 가산세를 내게 돼요. 사업 개시로부터 20일 내에 등록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원가액의 1%. 법인 사업자든 개인 사업자든 불문입니다. 간이가세자는 좀 다른데 신경 쓰지 맙시다. 아무튼 이때 공급가액은 밑에 별표시. 사업 개시로부터 등록 신청은 적법하게 한 날이니까 신청일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물건 판 금액의 1%. 가령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치킨집이면 여태까지 사업자 등록도 안 내놔놓고 장사했어. 왜? 돈을 몰라서. 한 6개월 장사했어. 6개월 장사했는데 사업 개시로부터 20일 내에 안 했다고 미등록 가산세를 부과한다네. 그 세무조사 맞아가지고 얼마나 장사했어요? 그러는 거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출 중에 하루, 토요일 매출 하루, 금요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금요일 매출 하루, 토요일 중에 매출 하루. 이래가지고 저한테 묻는다고. 언제부터 실질적으로 장사했어요? 6개월 했는데 한 2달 했다고 하는 거지. 그래 역산해가지고 금액의 1%를 가산세를 때린다. 역산한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그 외에 1%를 가산세를 때렸어요. 돈도 아니죠. 그죠? 1,000만 원에 1% 얼마인데? 10만 원 아닙니까? 제가 계산 들어가는 10만 원 맞죠? 돈도 아니죠. 돈도 아니라는 얘기가 무슨 말인데? 여태까지 세금 안 내고 도둑질하면서 장사한 게 얼마야? 근데 오늘 가산세 10만 원 맞았대. 10만 원 닭 5마리 오늘 안 튀겼다고 보면 되지 뭐. 여태까지 장사 시큰 해먹었다고. 그죠? 즉 미등록 가산세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을 안 내놔고 장사했을 때 미등록 가산세 무섭지도 않아요. 뭐가 무서운 건데? 등록 신청 전 매입세 불공제. 저게 무서운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볼게요. 수업 시간에 제가 여담삼아 그런 말씀 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커피숍들 있죠. 우주 성격으로 참 많이 생기죠. 그죠?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거든요. 커피 먹으면 원가 얼마 들겠어? 응? 한 잔 내려가지고 돈 받아보면 많이 남겠네. 응? 가격은 그거 뭐 제빙기 통해가지고 하는데 뭐 얼마 들겠어? 전기세는 좀 나가지. 전기세 어차피 에어컨 틀어야 되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커피가 그렇게 경쟁이 있는데 근데 네임밸류도 없어. 네임밸류 있는 커피숍을 하려면 돼? 어떻게? 프랜차이즈. 근데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얼마나 비싸? 답 없지. 그럼 네임밸류 없이 내 이름 걸고 하면 답 없지. 그러면 가격 경쟁력에서라도 우선시돼야지. 그럼 한 잔에 1,000원씩 팔아야 되는데 1,000원에 팔면 그래도 남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커피가 제때 순환이 안 되면 3패가 되죠. 로스가 난다. 로스가. 그다 전기세 또 생각해보세요. 손님이 없다고 그러면 에어컨 꺼놓고 있을 거예요? 그죠? 한참 우리 난리 났었잖아. 문 열어놓고 에어컨 튼다고. 그죠? 아니 장사하는 집이 문을 어떻게 닫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돈이 참 많이 들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커피 소비가 한참 세계 2위까지 올라갔었답니다. 커피가 생산도 안 되는 이 나라에서 커피 소비가 그 정도로 많았대요. 지금은 제가 듣기로 커피 소비가 전 세계에서 한 6위 정도 된답니다. 6위 정도. 근데 뭐 이유를 분석해놨는데 그럴듯하더라고요. 커피가 뭐 숭늉을 대체했다는 얘기겠더라고요. 이제 전기밥솥에 밥을 해도 압력밥솥에 밥을 한 것만큼 밥이 고슬고슬 맛이 있으니까 누룽지 볼 일이 없는 거지. 예전에는 뭐 저도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할아버지랑 같이 오래 살았는데 그 밥을 먹고 나면 이제 숭늉이 이제 다른 늘상 일상이지. 근데 이제 숭늉 먹을 일이 없는 게 누룽지가 없으니까 이게 커피가 이걸 대체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럴듯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소비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소비가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커피 기계가 여러분들이 생활할 때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중고 말고 신품. 중가 정도 되는 수준이 한 2,000원에서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좋은 건 한 4천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커피 소비가 얼마나 많아졌냐면 4천만 원짜리 커피 기계랑 2,500만 원짜리 커피 기계에서 커피를 내렸을 때 어느 집 커피가 맛있다라는 거는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다른데 커피 맛이 다르다라는 걸 느낀다. 그 정도로 소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울며 계좌 먹기로 커피점을 오픈하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4천만 원짜리 커피 기계를 사야 되는 거야. 그럼 부가세가 400만 원 됩니까? 사업자 등록을 제때 안 내면 그 400만 원 부가세 매입세 공제받아야 되는데 땡 날아갑니다. 첫 해에 공제받을 금액이 없어서 400만 원 환급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업자 등록 신청을 제때 못 해가지고 놓치면 땡 날아간다. 더 극단적으로 할까요? 아까 얘기했죠. 30억짜리 상가를 산다. 부가세 땡 날아가 버린다니까. 그죠? 그래서 등록 신청 전 매입세 불공제 이게 참 무서워요. 참 무서워요. 그죠? 다만 오타가 또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작성을 해놓으니까 제 눈으로 오타가 참 안 보여요. 공급 시가가 아니라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끝난 후 20일 내에 등록 신청을 하면 신청일로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사일까지 역사란 거는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이건 오프라인 강의 때 수직선에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언급을 드릴게요. 아니면 책에 저 뒤에 우리 보험교재 뒤에 나오면 언급을 드릴게요. 좀 어려운 개념이라서 공급 시기를 우리가 아직 공부를 안 했어요. 그 파트를 공부하고 나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넘어갑시다. 자, 이제 과세입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거래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세 대상 거래. 과세 대상 거래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재화의 공급, 용료의 공급, 재화의 수입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재화의 공급, 용료의 공급, 재화의 수입. 그럼 뭐가 오면 아구가 딱 맞아 떨어지겠습니까? 용역의 수입이 오면 아구가 딱 맞아 떨어지겠죠. 근데 용역의 수입에 제가 빨간 두 줄로 삭선을 쳐놨어요. 이게 무슨 말인데?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과세하지 않느냐? 용역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수입했다고 해서 과세 재원을 포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적 없는데 이러면 땡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과세해야 되는데 과세 방법론에 대해서 왈가왈부 말이 많아요. 마땅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용역의 수입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은 있지만 과세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기 때문에 과세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거래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입니다. 물론 시대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시대 상황이 달라져가지고 용역의 수입에 대해서도 점차 과세하자라는 움직임이 있고 실제적으로 현재도 조금씩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면 우리 해외 직구라는 걸 하죠. 해외 직구. 물론 지금처럼 뭐 중국 자본,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또 뭐라더라 테무 뭐 이런 거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직구를 했었죠. 나이가 젊은 친구들, 그죠? 학생들은 아마존닷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해외 직구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당시에 뭘 많이 직구를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해외 브랜드 중에 직구를 하면 굉장히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 있대. 그런 것들을 해외 직구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옷을 산다고 볼게요. 옷을 사면 아마존닷컴이 나한테 그 옷을 파는 게 아닙니다. 아마존닷컴이 그 옷을 나한테 파는 게 아니라 아마존닷컴은 그 옷을 내한테 판매해주는, 대행해주는 서비스만 제공할 뿐이에요. TV 김수빈입니다. 서비스만 잠시만 끊을게요. 죄송합니다.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서 잠깐 끊겼어요. 다시 들어올게요. 아마존닷컴에서 옷을 우리한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옷을 구해다가 우리한테 판매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이거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세청에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판매 대행에 대해서 간편 사업자 등록 이런 걸 합니다. 또 어떤 거? 저는 아직 해본 적은 없는데 어플리케이션 있죠. 어플리케이션 우리 결제해가지고 사용하는데 외화로 결제하는 것들 있죠. 그죠?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을 해외 앱 개발자가 우리한테 다이렉트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앱 개발자들이 모인 그런 사이트에다가 올려가지고 사이트가 우리한테 판매를 대행하거든요. 그죠? 이것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닷컴이든 어플리케이션 이 중개업체든 간에
우리에게 그걸 중개해주는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용역을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개념이죠. 이 용역의 수입에 대해서도 점차 전산이 잘 돼 있고 세상이 밝아지기 때문에 고착할 수 있고, 그리고 방법으로 자꾸 강구하고 있고 포럼도 많이 개최가 됩니다. 세무서에서도 포럼 개최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용역의 수입에 대해서도 과세를 점차 하고 있다. 그래서 향후 몇 년 후에는 용역의 수입도 과세 대상 거래에 들어가는 그런 시대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 자, 계속 얘기합니다. 자, 재화의공과 용역의 공급은 과세 절차가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하면서 물건을 팔면서 부가세를 거래 징수해서 세무서장에게 납부한다. 그렇죠? 재화의 수입은 아까 세관장에 과세하는 거죠. 수입하는 자가 세관장한테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그렇죠? 자, 옆에 보니까 과세 방식이 속지주의, 국외 제공 영역은 속인주의, 소비지국 과세 방식, 재화의 수입, 소비지국 과세 방식에 근거했다. 아까 공부했죠. 그럼 이제 속지주의, 속인주의는 뭐냐? 속지주의, 속인주의는 이 바닥에 있는 강사들이 세법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만든 용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법률 용어가 아니고. 이 바닥에서 속지주의, 속인주의라는 용어는 어떤 형태, 어떤 의미로 통용이 되고 있느냐,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속지주의는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국내에서 공급한 것만 과세하는 주의. 즉,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만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부가세를 과세하겠다 그거예요. 그럼 뭐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지 않는 범위, 다른 나라에는 어떻게 할 건데? 그 나라에서 과세하겠지. 우리나라 국세청의 과세 방안이 아니다 그 얘기. 됐죠? 이걸 이 바닥에서는 속지주의라고 표현하는 거야. 됐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데, 다만 다음에 그래도 국내에서 공급한 걸로 봐서 과세하다. 즉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과세한다. 어떤 경우 동그라미 1번 우리나라 국적 항공기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우리나라 국적 항공기나 선박이 해외를 나간다. 항공기 내에서 선박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그것도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과세하겠다 그 얘기. 그렇죠? 또 하나 동그라미 2번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이 이루어지는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 등이 되죠. 여기에 수출업 쪽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저보다 훨씬 더 적용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간략히만 설명을 드리면, 자,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은 이런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물건을 떼다가 이렇게 반대로 중국에서 물건을 떼다가 미국에 갖다 팔고 싶어요. 그럼 중국에서 물건을 사와야 되니까 통관 절차도 기다려야 되고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그죠? 미국에 갖다 팔아야 되니까 돈도 들고 또 시간도 들고. 이럴 바에 중국이랑 내가 계약을 하고 미국이랑 계약을 해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로 쏴주려 하면 어떨까? 그죠? 그게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입니다. 됐나요? 근데 한번 봐봐.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로 쏴주면 한국을 거칩니까? 안 거칩니까? 안 거치죠. 안 거치죠. 한국을 안 거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죠? 아까 우리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가지고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그랬죠. 그래서 영세율이라는 혜택을 적용하잖아. 그런데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과세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영세율이라는 혜택도 줄 수 있다. 근데 우리나라를 거치지 않으니까 그 혜택을 줄 수가 없지. 그래서 조건을 하나 단 거예요.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이 이루어지면 우리나라에서 과세하겠다. 즉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로 봐가지고 과세하되 영세율을 적용해줍니다. 그게 중개무역 방식의 수준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속인주의는 뭐냐? 속인주의는 이 바닥에서 인은 사업장. 그래서 사업장, 즉 납세지가 국내에 있으면 과세하는 주의. 이걸 우리는 속인주의라고 표현한다. 그럼 사업장은 어떻게 되냐? 사업장을 조금만 살펴볼게요. 사업장은 세법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야 하는 고정된 장소를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이건 카드란 자체도 들은 얘기인데 과거에는 이런 표현이 없었대요. 전부 또는 일부라는 표현이. 그래서 일부만 거래를 행해가지고 사업장 범위에서 벗어나게끔, 즉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나게끔 해서 탈세한, 우에서 세금을 회피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거래의 전부터는 일부라는 표현이 들어간대요. 이 일부만 행해도 사업장이니까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과세를 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사업장은 어떻게 되느냐? 업종별로 사업장이 이렇게 다양한데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장소가 제조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생산한다는 얘기는 공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공장이 하나의 사업장이다. 그 얘기예요. 됐죠? 자, 근데 그 밑에 기타를 한번 보세요. 기타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직매장은 사업장이 맞고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래. 직매장은 뭐냐? 직매장은 판매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장소를 직매장이라고 하고 결론적으로 직매장은 사업장을 봅니다. 하치장은 단순 운반 편의상 보관하는 시설만 갖춘 장소, 판매 시설을 갖춘 장소가 아니에요. 이런 걸 하치장이라고 하고 하치장은 사업장을 보지 않습니다. 다시 직매장은 사업장이고 하치장은 사업장을 보지 않아요. 다시 제조업으로 들어갑니다.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최종 제품을 공장에서 생산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공장에서 바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판매 시설을 갖춘 장소로 옮겨놔놓고 거기서 판매를 하죠. 판매 시설을 갖춘 장소 우리는 직매장이라고 표현하고 하나의 사업장을 본다 했죠. 그럼 제조업 입장에서는 공장도 하나의 사업장, 직매장도 하나의 사업장. 처음 시작부터 2개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네요. 일반적으로. 됐죠?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 이런 것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 소재시, 개인인 경우에는 업무 총괄장소,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예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분들 보시면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큰손 이런 분들 전국에 부동산만 10개 이상, 100개 이상 이렇게 갖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를 다 해요. 일이 굉장히 많죠. 일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걸 하나로 또 묶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됐죠? 자, 앞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속인주의는 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면 과세하는 주의. 사업장이 국내에 없으면 그 나라에서 과세하겠지 그 얘기야. 그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현대건설이 일본에서 건설 용역을 제공을 한대. 현대건설이 일본에서 건설 용역을 제공한다는 얘기는 돈 받고 수주 같은 거 받아가지고 건물 지어준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건설업의 사업장을 아까 어떻게 됐어요? 건설업의 사업장 뭐라고 돼 있어요? 법인만 보세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돼 있죠? 그죠? 돌아갈게요. 자, 현대건설의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 어디에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겠죠. 우리나라 사업장이 우리나라에 있네. 그럼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과세하겠다 그 얘기예요. 일본에서 건설업 하는 거에 대해서. 다만 달러벌이, 외화벌이 해오네. 그죠? 그래서 영세율을 적용해 주는 거예요. 혜택을 주기 위해서. 됐나요? 됐죠? 자, 그 다음 현대건설이 일본에서 임대용역을 제공한대. 현대건설이 일본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한대.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은 어디라 했어요?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예요. 현대건설이 일본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한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는 어디에 있는데? 일본에 있죠. 일본에. 그럼 우리나라 과세 범위에 미치지 않지. 그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과세를 안 하지. 됐습니까? 이걸 이 바닥에서는 속인주의라고 표현하더라. 납세지. 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면 과세하겠다. 됐습니까? 됐죠? 자, 이 페이지 아직 안 넘어갑니다. 다시 보세요. 과세거래가 부가세부서 과세대상거래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은 사업자. 재화의 수입은 괄호 안에 보니까 수입하는 자가 사업자인지 여기 불문하네.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은 사업자에 국한되어 있고 재화의 수입은 사업자인지 불문하는 거다. 사업자가 뭔지를 좀 설명해야 돼. 자,
사업자가 뭔지는 잠깐 끊었다 얘기를